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등 12조 원을 풀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어제 군 간부 2명을 조사한 검찰이 오늘은 휴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상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이틀 새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은 해당 병원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 127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로도 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는 다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에 달했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방탄소년단 소속사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워터게이트를 밝혔던 밥 우드워드 기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로 칭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경 7조 8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신속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며 빠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4번의 추경이 편성된 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 때와 달리 이번엔 피해가 가장 큰 직군과 계층에만 최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추경의 절반인 3조 8천억 원이 코로나 재확산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쓰이는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이 갈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안정자금과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에도 추경이 집행되며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는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5번 쓰며 빠른 집행과 편리한 지원금 수령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전에 지급하되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국민에게 명단이라도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집합 금지 고위험 업종 등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빼고요. 김근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긴급 고용 안정, 저소득 측 생계 지원, 긴급 돌봄 지원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에게 경영 안정자금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PC방과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밤 9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집합 제한 업종에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차 때 150만 원을 지원받았던 50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20만 명에게 지원되는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가구에는 4인 이상 100만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휴교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1인당 20만 원씩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대 150만 원씩 돌봄 비용도 지원됩니다. MBN 뉴스 김근입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측은 우리는 국민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업종에서도 지금까지의 피해가 수천만 원인데 200만 원은 턱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 명령을 4차례 받으면서 90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나오지 않는데 수백만 원의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마다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앞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하루도 버티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다들 생계형이고 이걸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유흥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지원금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저희들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지난달 강원 춘천과 경기 안양에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유흥업소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른 고위험 시설 업종도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 좀 더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주셔야지 문 닫은 거에 대한 거는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 올해 신규 창업한 점주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매출 감소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당정이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시끌시끌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적 파급 효과, 승수 효과가 없다고, 정의당은 이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것도 아닌 받는 사람도 떨떠름한 그냥 여론 무마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위기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낙연식 포퓰리즘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수 효과, 이른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다만 당원으로서 당정청이 결정한 사항을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여론 무마용으로는 경제 효과가 없다며 예산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정부 여당은 통신비 지원은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59년 만에 이루어지는 4차 추경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대책과 관련해 경제부 김문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셨듯이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추경안 중에서 40%가량의 금액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영업 중단과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네. 전체 소상공인 86%, 대략 10명 중에 9명인 291만 명에게 새희망 자금이란 이름의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우선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매출 4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네. 여기에 제외된 10명 중에 1명은
일부 유흥업소의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다만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 일부 집합 금지 업종과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점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유흥업소는 제외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유흥업소의 기준이 참 헛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단람주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유흥주점은 안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들었을 때 헷갈리기 마련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정부는 예시로 들었습니다. 시행령 기준을 보면 단람주점은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이고요. 반면에 이번에 제외되는 유흥업소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출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유흥업소에도 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했는데 정부는 각 지자체의 개별 의견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짚어주신 거는 알겠는데 유흥시설이라고 방금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보통 노래방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란주점하고 뭐가 다른 건지 좀 또 헷갈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는 시행령상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노래 연습장은 지원하기로 한 만큼 노래방 기기가 있더라도 도우미가 있는지에 따라 또는 클럽과 같이 춤추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는지 등에 따라 이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의 이후 대응을 살펴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출 증빙이 안 되거나 올해 초에 창업해서 작년 연매출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줄 설 필요가 없고 또 네. 별도의 자료 제출도 할 필요가 없도록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철진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 간이 과세자라면 지원이 바로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들은 매출 감소 확인이 없어도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이런 소상공인은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간이과세자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올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 4억 이하인지 매출이 줄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파악하기로 했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이미 폐업한 경우도 여쭤보셨는데 네. 취업과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소득 기준 없이 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0만 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따로 2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빚을 내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냈는데 이제 네. 확정안을 냈는데 이 중에 7조 5천억 원이 적자 구체 발행으로 마련됩니다. 네. 이미 앞선 3차례 추경에서 34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던 만큼 국가 채무는 847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인 43.9%로 뛰게 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었는데 그 속도가 걱정입니다. 3차 추경 때 GDP 대비 5.8%였다가 이번 추경으로 0.3%포인트 올라 6.1%를 기록한 건데요. 네. 이 금액은 당초 올해 본 예산에 비해 2배가 오른 거거든요. 정부도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년도와 노년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일단 어쩔 수 없는 또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정부는 국가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는 재정준칙 마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가 또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내놨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명절만큼 돈이 도는 경기가 회복될 그렇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가면서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크게 늘렸는데요. 기존에는 할인율 5%인 상품권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이번 달 동안에는 10% 할인율의 상품권을 월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농수산물 등에 한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렸고요. 또 회사가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명절 선물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독려해도 결국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게 최우선이겠죠. 네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휴 기간 전국 기차역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공영 홈쇼핑 등에서도 주 5회에서 6회로 편성 시간을 늘려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돌려야겠는데 쓸 돈은 없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지만 그리고 이미 30일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을 갖고 있던 군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2017년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으로 같은 해 6월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A 대위의 직속 상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역대장을 통해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과 앞서 A 대위를 불러 조사한 추 장관 전 보좌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 내용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아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30일 내에 청와대 측이 답변을 내놓지만 이번 청원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직접 아들의 병가를 문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변호인은 MBN에 출연해 민원 전화를 했다면 아들 가진 부모가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단순한 민원이다 하고 항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거겠죠. 배주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가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국방부는 문제가 된 육군 규정보다 우선하는 국방부 훈령에 민간 병원에 입원하는 때에만 요양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원을 하지 않고 요양을 한 서 씨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가 가능하다며 서 씨가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받고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문건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내부 논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모로서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고 해도 갑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일인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다 그러면 당연히 갑질이고 이럴 수 있는데. 한편 추 장관은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당이 무차별적 폭로를 하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은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고 국민의당은 특권의 황제에 이어 반칙의 여왕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아들 군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공식 입장은 적극 옹호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무차별적 폭로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반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아들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결정적 제보가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있는 희대의 상황을 지금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응 논리가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음호.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추 장관이 참석할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이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8일째 100명대, 감소세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환자 수인데 어제 하루에만 15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통틀어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이제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5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이른바 긴 꼬리 형태 발병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냥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지속되는 형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가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도 위축되게 될 수도 있고 또 위중 중증 환자는 하루 새 15명이 대폭 증가해 모두 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 환자는 인공호흡기나 체외막 산소 공급, 신장 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 중증 환자는 산소 마스크 또는 산소요법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 39개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10개마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6개뿐입니다.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리고 또 준비 상황을 강화하는 그러한. 앞서 방역당국이 중증 환자만 관리하는 전담병원 1차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2개 의료기관에서 70병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틀 새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을 긴급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 127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르거든요.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내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환자 음식을 제공하는 영양팀 외부 업체 직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 10명은 외부 업체 직원, 나머지 7명은 병원 내 7층 병동에 속한 환자와 의료진 등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을 전면 통제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재활병원과 영양팀 중 어디가 최초 감염원인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병원 내에서의 일단은 2군데에서의 이 집단 발생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영양팀과 이 재활병원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이 부분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재활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 등 127명 전원은 검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인천 요양병원에서는 이틀 새 4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이천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고령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어제 80대 여성 입원 환자와 간호조무 실습생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90대 여성 환자와 간병인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모두 병원 안에서 감염됐다는 사실만 파악됐을 뿐 감염 경로도 모른 채 감염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100여 명은 물론 6층 건물 상가 전체 상인과 방문객 등 700여 명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선 무려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센터에 다니는 노인이 9명, 종사자가 3명으로 센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당국은 센터를 폐쇄하고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와 택시기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택시로 이동한 시간도 각각 3분, 5분밖에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부산 320번 확진자와 지난 8일 나온 336번 확진자는 모두 택시기사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둘 다 307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에 탔던 택시였습니다. 두 택시기사가 확진자를 태우고 이동한 시간은 각각 3분과 5분 정도입니다. 3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도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좁은 택시 공간 안에서 충분히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간 건 아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엎친 데 덮친 택시기사들은 감염에다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안 쓰나 전부 다 감염 다 된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손님 더 안 탈 건데. 방역당국은 택시 안에서 환기를 자주 하고 마스크를 해도 가급적 대화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재판이 일시 휴정됐었는데 이번엔 그 바로 옆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은 서울을 다녀온 후 몸살 증세가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라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은 전북 77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최근 2주 동안 자가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격리가 끝나자 이틀 뒤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고 민원실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 몸살 증세가 있었습니다.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도 2차례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고 환자분은 거부하시고 약물 처치와 주사 치료 정도만 원하셨고. 해당 직원은 서울을 다녀온 사실도 직장에 알리지 않았고 출근도 했습니다. 전 직원들 다 오늘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서울과 인천의 세부 동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체에는 정부가 지난 6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껏 보상금 산정이 마무리된 게 불과 55건밖에는 안 됩니다. 보상금 액수도 몇만 원대가 많고요. 홍보도 거의 안 됐고 서울 대부분 구청은 어제서야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의 고시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 폐쇄합니다. 전체 시간은 많이 했죠. 방역 조치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해줬고 역학조사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정부는 방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불과 55건이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영업장도 전국 1,100여 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방역 조치가 이뤄진 업체는 수만 곳에 달하지만 정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잠시 몇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는 비어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들은 얘기는 없으니까. 왜 그런지 서울시 관할구청을 살펴봤습니다. 25개 구청 중 담당자를 배정한 곳은 고작 4곳이었습니다. 1,100여 곳 중 서울에서 접수된 건이 69건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아직 시군구에 담당자 지정이 다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담당자가 접수를 받는데 접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가 있어서 서울시에. 나머지 21개 구는 어제서야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간이 지급 절차를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이며 관광 수요가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전세버스 기사들은 이미 대량 실직 상태입니다. 휴업버스가 지난해 9배를 넘어섰거든요. 이번 2차 대유행으로 가을 단풍놀이마저 건너뛰게 생겼죠. 기사들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전세버스 운전 경력 11년 차인 기사가 버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버스가 멈추면서 수입은 전무합니다. 올 초반에도 2차를 뽑으면 희망적이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2차를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하고 진짜 어디 갖다 버리고도 싶고. 지난해 전국 850대였던 휴업버스는 지난 6월 7,720대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년 4만여 명이던 운전기사도 40% 가까이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로 통학과 통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0여 대 버스를 운영했던 한 업체는 현재 단 한 대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가을 단풍놀이 수요까지 물거품이 됐습니다. 외국 인바운드, 일반 기업체 연수, 학단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없기 때문에 회사 존폐 위기를. 관련 업계는 성수기 운행 중지로 인한 손실 규모를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사람은 환자 본인이겠지만 환자 못지않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다 무기력증까지 이르게 된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입니다. 힘들 텐데도 오히려 이들이 상담을 받은 건수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조치하러 서둘러 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발병 8개월이 다 돼가면서 구급대원을 포함한 의료진들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 3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노동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10명 중 7명은 울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번아웃 증후군처럼 탈진 증세도 오고. 그렇다고 제때 상담을 받지도 못합니다. 불안한 경우도 많긴 하지만 여러 개 많이 조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한창 급작스러운 상황이 처했을 때 많이 소진되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상담을 받고 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혼자 많이 삭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그간 45만 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정작 의료 인력은 고작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이 교육과 훈련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해주고 이 대화와 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배려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죠. 올 들어 관련 소비자 민원만 4천 건이 넘자 공정위가 위약금을 면제, 감경받는 기준을 내놓았는데 뒷북이다, 소용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모레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 신랑 A씨. 결혼식은 연기할 수 있지만 평일에만 가능하고 계약대로 250명의 식비를 내라는 업체의 요구에 위약금까지 물며 결국 식을 취소했습니다. 예식업체는 계약서상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 상황에 코로나19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물라고 주장했습니다. 2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데 요즘 제일 신형 에어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뺏는다 그래봐요.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처리 기준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분쟁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년 전에 그냥 예식장을 잡은 죄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찔끔찔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책은 법적 강제력도 없어 예식업체들이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시행이 되면 합의나 공고의 기준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책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 뒤에 추가 검사 없이 바로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격리 후 2차 검사에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그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해제 당일인 지난달 29일 들렀던 음식점입니다. 이들은 입국하면서 받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받은 2차 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번복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곳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건물이 한때 부분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위층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더라고요. 불안함을 확실히 전부 떨쳐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차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가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 해제가 바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잠복기 중에 있는 환자들은 음성이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그건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자체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2차 검사가 의무가 아닌 만큼 한 번에 6만 2천 원인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선 제한된 예산 탓에 계속 해주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00명 가까이 해줬습니다. 15명 정도의 그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해제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를 최근 2개 늘리는 등 상황에 따라 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10,000원을 뺏겼죠. 범인은 월세가 밀려 차 안에서 먹고 오자고 하면서도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시 민소고일장 근처에서 발생한 강도 살해 사건 피의자 29살 강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족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가요? 감사합니다. 피의자가 호송차에 타는 짧은 순간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를 토해냅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의 범행을 우발적이 아닌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량 대금 등으로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원룸 월세까지 밀려 차량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처지에 놓이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 씨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 방송 BJ에게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공피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그 대상을 물색했다라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범행을 저지른 5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려다 실패하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훔쳐 편의점에서 식음료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미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의 이름으로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2년 넘게 상습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기간 상습 투약한 점,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해 진료 기록 허위 작성에 적극 가담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대표 측은 추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판결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등과 공모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붉은 화성에 와 있는 것 같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 얘기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어 온 서울 면적의 15배를 태운 산불 때문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가가 주황빛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낮 시간이지만 금문교위 차량들은 모두가 전조등을 켰습니다. 산불로 치솟은 연기와 잿가루가 도시의 안개와 뒤섞여 주황빛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붉은 화성과 같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20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육박하는 8,900제곱킬로미터로 이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It's so important for people to do things or to stop doing things, not do things that could cause a spark. 기록적인 폭염과 강풍, 그리고 건조한 날씨 탓에 꺾일 줄 모르는 산불의 기세는 워싱턴과 오리건주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미 서부 전역으로 확산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미 기상청은 네바다와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이들 5개 주에 산불 확산을 경고하는 적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여야 대표가 4차 추경안을 서둘러 통과시키자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던 법사위원장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는 단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내주 주말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처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법사위원장직 요구로 해석됩니다. 원임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당한 그런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이번 회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매달 한 차례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등 공통사항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원구성제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김 위원장도 긴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여야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수단체가 예고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집회 자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앞선 광화문 집회 이후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던 만큼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개천절 보수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도 3일 만세운동을 한 선조가 떠오른다고 달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의 가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집회에 대한 입장을 놓고 고민하던 지도부가 결국 광복절 집회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여론과 윤희숙 의원 연설 등으로 지지율을 여당과 근접하게 끌어올렸지만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보수 야당의 호소에도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각오도 국민을 위해 헌신할 생각도 없는 집권 여당의 이중대에 불과한 기회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걸리적거리지 말고 이 싸움에서 빠져주기 바란다. 이번 결정으로 강경보수와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이 중도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58조 원 몰렸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쳤습니다. 다음 달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상장을 하죠.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돈이 이런 곳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카카오게임즈.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 제한 폭인 62,4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공모가 24,000원의 2배인 48,000원에 거래가 시작된 뒤 곧바로 하루 주가 상승폭인 30%까지 올라 하루 수익률만 160%입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수 대기 물량은 3천만 주에 달했지만 거래는 50만 주에 그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 올라서 기분은 좋았고요. 내일 한번 더 지켜보고. 역대급 청약 경쟁률에 1억 원의 증거금을 낸 사람도 5주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19만 원 정도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다음 달 예고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지금 사실 투자를 할 만한 것도 없고 대출 이자를 낸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며칠 뒤에 그 원금은 받잖아요. 적은 금액을 벌더라도. 실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이후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47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돌려받은 청약 증거금을 빼지 않고 다른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 투자를 위해 남겨둔 겁니다. 공모주가 청약이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이탈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주식 시장의 어떤 매수 기회를 사실 좀 엿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성장 가능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넘어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4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도 등장했는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예고되면서 경기도 전셋값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면적 123제곱미터 가구가 한 달 만에 4억 1천만 원이 오른 10억 원의 전세로 나갔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경기 용인시의 이 아파트 역시 이달 초 6억 원의 새 세입자가 들어와 2달간 전셋값 상승률이 40%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이 이곳 경기도로 속속 들어오면서 경기도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은 매주 0.2% 넘게 올라 0.1% 안팎인 서울 상승률의 2배를 웃돕니다. 특히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은 전셋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실제 정부가 사전 청약을 예고한 하남과 고양, 덕양, 남양주가 경기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전 청약 신청자들이 어딘가에서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만큼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청약 직전에 이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오늘 그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에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0일이 지났다며 전 세계가 관심과 희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자리에서 각하 손을 굳게 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친서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무려 9번 나옵니다. 2019년도 친서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하며 정상회담 재현에 대한 희망을 드러냅니다. 미 CNN 방송은 오는 15일 발간을 앞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 27통 가운데 2통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는 친서를 보고 구술을 통해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에 넘어갔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과 핵무기의 관계를 부동산에 비유하며 집을 너무 사랑해서 못 파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후 코로나19의 치명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So that's a very tricky one. That's a very delicate one. It's also more deadly than your strenuous flus. 트럼프 대통령은 공황 상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fact is, I'm a cheerleader for this country. I love our country, and I don't want people to be frightened. I don't want to create panic. 우드워드는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방향타 없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비판한 것도 폭로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때는 마침 미국 대선 전이기도 하죠.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닷새 말에 또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징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를 찍은 위성사진에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기중기로 보이는 차량, 약 12m 크기의 트레일러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CSIS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신형 SLBM의 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한 곳과 심포조선소가 5km 내 인접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심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새로운 잠수함이라든지 신형 SLBM을 시찰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에 맞춰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일 태풍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맹렬한 전격전 치열한 초래전으로 피해 복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충돌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설전을 벌인 건데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에 내정 간섭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미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화상으로 치러진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민주화운동 학생 탄압 등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곳이 아니며 타국의 정치 제도를 공격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미국이야말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중국해 군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열린 미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맞서는데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한 번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Don't le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lk over us and our people. You should have confidence that America will be here in friendship to help you.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인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취소 이유인데 중국 외교부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이 간호사들이 있는 반대쪽 출입문으로 나가며 달아나라고 손짓한 건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물원에 사는 푸싱이라는 수컷 판다에게서 탈모가 나타났습니다. 사육사가 푸싱한테 구르기를 잘할 때 먹이를 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래서 탈모가 생긴 거다,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나왔죠. 때 맞춰 먹이가 나오는 만큼 동물원 동물들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건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